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썰 좀 풀어볼게요. 진짜 이런 황당한 일이 저한테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다리던 첫 휴가였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짬찌 생활하는 동안 이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니까요. 그래서 휴가증 받자마자 바로 집으로 튀어갔죠. 집에 도착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시던지 아이고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 하면서 꼭 안아주시는데 어머니의 그 푸근한 가슴이 제 가슴팍에 딱 닿는 순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니? 요즘은 군대도 잘 나온다니까 걱정 마. 나 좀 민수네 갔다 올게. 어머니, 민수네는 지금 없는데요? 어디 갔어요? 민수네 외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문병 간다고 며칠 시골 내려갔다더라. 아니, 글쎄 어머니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맥이 탁 풀리는 거 있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민수 엄마, 아니, 민수 어머니 엉덩이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민수네는 저희 집 반지하방에 몇 년째 새 들어 사는 집인데 민수는 저랑 동갑인데 생일이 느려요. 그래서 저를 형 하면서 얼마나 잘 따르는지 진짜 친동생 같았다니까요. 민수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처럼 남편분하고 이혼하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사시는 처지라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시장도 같이 보고 아줌마들끼리 하는 개도 같이 하고 가끔 노래방도 같이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수 어머니랑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된 건 진짜 기가 막힌 사건 때문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처음으로 MT라는 걸 가게 됐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고등학교 동창 녀석을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 마시고 당구 치다가 정신 차려보니 이미 밤늦은 시간이더라고요. 아, 오늘 외박한다고 했으니까 어머니 주무시겠지? 집 앞 골목길에 다다르니까 집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한 거예요. 초인종 누르면 어머니 곤히 주무시다 깨실까봐 조용히 민수네로 통하는 쪽문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설마 어머니께서 혼자서? 제가 오늘 MT 간다고 외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께서 혼자 주무시다가 외로워서 그러시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안방 쪽으로 다가갔죠. 안방 창문에 귀를 갖다 대고 살며시 엿들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남녀의 소리인 거예요. 대체 저 안에 누구랑?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살짝 열고 안을 엿봤는데 세상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남자 위에서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의 풍만한 덩이가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야릇한 신음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고 그 밑에 깔린 남자도 짐승처럼 헐떡거리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때까지 어머니를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해 본 적 없다면 거짓말이죠. 사춘기 시절 호기심에 목욕하시는 거 몰래 훔쳐보기도 하고 어머니 속옷 서랍 뒤져본 적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거기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도 솔직히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근데 뭐 그 정도야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사춘기 때 한 번쯤 겪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순식간에 제 바지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소중이 끝에서는 뜨겁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스멀스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밑에 깔린 남자가 다리를 쭉 뻗는 겁니다. 딱 봐도 끝난 거였죠. 어머니는 침대 옆에 놓인 휴지를 집어들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닦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창문에서 나와 컴컴한 마당에 숨어서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더니 계단을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바로 민수네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 새끼가. 마당에서 보니 반지하 창문으로 민수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민수 녀석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책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통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민수 녀석을 찾아가서 죽도록 패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와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좋다 이 썩을 놈아. 내가 우리 어머니를 건드렸으니 나도 내 어머니를. 그래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민수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죠. 제 계획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셨는데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집에 항상 어머니나 민수 녀석 둘 중 하나는 꼭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웠죠. 물론 제가 학교에 가거나 할 때는 어머니와 민수 녀석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 자식과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게 4월이었으니까 벌써 2달이나 지난 거였죠. 학기 말고사 기간이라 학교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도서관은 새벽 일찍 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날은 집에 남았습니다. 인철아, 어머니 이모네 좀 갔다 올게.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먹어. 네. 다녀오세요. 어머니께서 이모네 집에 가시고 저 혼자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거기 민수네 맞나요? 소화기 너머로 낯선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집에 전화가 있는 집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민수네는 저희 집 전화번호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급한 연락을 받곤 했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저는 민수 어머니를 부르기 위해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전화 왔어요.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모양이었죠. 아주머니? 똑똑똑. 다시 한번 노크를 하자. 이번에는 방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민수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몽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 왔어요. 그런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헐렁한 민소매 티셔츠 아래로 풍만한 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뽀얀 목덜미가 훤히 보였습니다. 헉, 저 옷차림은... 민수 어머니는 제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채 비틀비틀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민수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저는 본능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웅얼웅얼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 멍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민수 어머니의 뒤에 바싹 다가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소매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매끈한 등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봉긋하게 솟아오른 덩이까지. 그동안 제가 몰래 상상해왔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자 저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연신 하품을 해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더니 아, 죄송합니다. 네네 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통화 상대방에게 잠결에 실례되는 말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한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민수 어머니의 뒤로 다가가 두 팔로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으악. 제 행동에 민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줌마, 저 아줌마 너무 좋아요. 저는 민수 어머니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향긋한 머리카락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 안 돼, 인철아. 이러면 안 돼. 민수 어머니는 저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제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인철아, 제발 이러면 안 돼. 내 엄마랑 나랑 얼마나 친한 사이인데. 민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랑 민수 그 자식이랑 벌써. 저는 민수 어머니의 귀에 대고 충격적인 사실을 속삭였습니다. 우리 엄마 방에서 둘이서 밤마다. 민수 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민수가 거짓말 같으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둘이서 아직도 뜨겁게. 아줌마도 알잖아요. 남자는 다 똑같다는 거. 민수 자식도. 결국 민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마도. 저는 민수 어머니의 입술에 다가갔습니다. 그래, 먹어. 내 맘대로 해. 민수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신 후회를 하지 마.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포개졌습니다. 마치 독이 든 꿀처럼 위험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민수 어머니를 거실 바닥에서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들의 금단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민수 어머니는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멈출 수 없는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실, 안방, 부엌 등 집안 곳곳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대담해져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심지어는 민수 어머니의 가게 탈의실에서까지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정들은 육체적인 쾌락에 압도되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오히려 민수 어머니와 몰래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저에게 묘한 쾌감과 우월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민수 녀석도 저 못지않게 뻔뻔하게 우리 엄마와의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가끔 집에서 마주칠 때면 서로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마치 서로의 치부를 손에 쥐고 있는 공범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들이 알면 경악할 만한 비밀을 공유하며 아슬아슬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쾌락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군대 영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인철아, 어떻게 너마저 가면. 제 군 입대 소식에 가장 슬퍼했던 것은 다름 아닌 민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줌마, 금방 돌아올게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는 민수 어머니를 품에 안고 달랬습니다. 첫 면회 때 놀랍게도 민수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인 양 저를 면회 와 주시고 외박까지 함께 나가 여관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기억 때문인지 휴가를 나오기 전부터 민수 어머니와의 재회를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해보니 민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어머니와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문득 어머니의 모습이 야릇하게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부탁이 있는데 민수 어머니도 안 계시고 혹시. 당황하신 어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셨지만 결국 제 간절한 눈빛에 못 이기는 척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뜨겁고 부드러웠습니다. 민수 엄마와의 관계 때문인지 어머니의 몸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함마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계하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수와 민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곧 두 사람 역시 아무렇지 않게 저희에게 합류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군대에 간 사이 민수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우리 엄마와 민수하는데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없는 동안 세 사람은 3인조로 지렸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와 약속했죠. 계속 우리 같이 살면서 이 다음에 결혼해서는 와이프끼리도 같이 데리고 살자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스러운 나만의 그녀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보물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네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사실 이웃집 할머니와 일이 있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방 출신입니다. 삼형제 중막내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부모님과 함께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셨다 보니 돈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하게 되셨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는 제 아버지께서 그 사업을 이어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아버지는 형제 중 한 명에게 사업을 또 물려주려고 하셨습니다. 큰형은 공부를 유독 잘해 법대에 갔고 둘째 형은 음악에 빠져 예술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냥저냥 적당히 공부를 해 공대에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공대 출신이긴 해도 사람 좋아하고 명랑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만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전국에 체인점이 있는 사업체의 대리점 총괄을 하십니다. 돈을 꽤 벌어 작지만 건물도 하나 갖고 있으시고 산도 하나 물려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일을 다 가르치신 이후에는 산 근처에 사시며 과일나무를 돌보는 재미에 사십니다. 저는 총각 때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4살이 어린데 얼굴도 예쁘고 참한 성격이에요. 처음엔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아직은 살림이 서툴었을 때 매일같이 시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우고 매일같이 새 반찬을 만들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절 따라다니며 일을 돕기도 했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들도 착하게 참 잘 키웠어요.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자신은 잘 챙기지도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틈이 날 때마다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금방 성인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경제위기에 다들 사업이 어려워 저희도 고민이 많았는데 잘 이겨내고 나니 사업이 더욱 번창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뭐든 다 해줬고요. 저도 슬슬 지치기도 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낚시를 하기로 했죠. 가끔 내려오는 형이랑 낚시를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낚시 용품에 돈 쓰는 것은 전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편히 풀라며 위험한 밤바다 낚시만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낚시를 다니다 보니 조금 더 편히 지낼 마만의 세컨 하우스를 갖고 싶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좋지만 나이가 드니 자연이 보이는 곳에 집을 사고 싶었어요. 아내에게 말했더니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도 바다 보며 쉬면 좋을 것 같다며 아내와 같이 바닷가 근처 집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집을 알아보다가 한 곳을 보러 갔는데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 있는 집이었는데 무척 좋더라고요. 조그마한 텃밭을 둘 공간도 있습니다. 아내와 상해 후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마당을 같이 꾸미고 둘이 함께 인테리어도 고치며 새롭게 꾸몄습니다. 방이 3개였는데 가장 작은 방은 손님 방으로 꾸몄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도 오고 친구도 부르고 즐거웠는데 아내는 몇 번 와 보더니 멀기도 하고 실증이 났는지 이제 애들도 없는데 혼자 집에서 좀 쉬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 잘됐다 싶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컨하우스에 와서 낚시를 즐기며 지냈습니다. 시골 마을 특성상 주민들과 잘 지내려면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날 마을회관에 가서 이사 왔다고 소개하고 떡을 돌리고 발전 기금도 넉넉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마주치는 이웃분들과 인사를 하며 잘 지내려고 노력했죠. 그곳에서 저처럼 세컨하우스를 짓고 사는 형님 한 분도 알게 되어 함께 낚시도 가고 제 집에 초대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기도 했습니다. 50대가 지나 아이들도 잘 자랐고 사업도 더 이상 걱정도 없겠다. 세컨하우스에서 편하게 취미 생활이나 즐기니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지내던 마을은 어촌 지역 특성상 빈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주치는 분들만 매번 보게 되었는데 유독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희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시는데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배를 탈 사람이 없었기에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그냥저냥 사신다고 했어요. 그 할머니도 텃밭에 작은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직 농사에 서툴러 모종을 많이 죽였다 말하니 제 밭까지 직접 오셔서 잡초를 뽑아주시고
이것저것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할머니 댁에 고장난 거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뭐든 편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건 없고 세면대가 오래돼서 그런지 물이 잘 안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세면대 배수관에 낀 머리카락과 때를 빼어 고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전에는 할아버지가 다 해주셨는데 내가 그런 걸 할 줄을 모른다고 하시며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런 건 남자가 해야 한다고 앞으로도 뭐든 말만 하시라고 했죠. 할머니는 속이 시원하다면서 제 손을 잡고 같이 드라마라도 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집에는 가족 사진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혼자 사시면 좀 쓸쓸하지 않냐고 여쭤보니 이 생활도 이제는 오래돼서 다 적응이 됐다고 다들 각자 할 일 하는데 늙은이 보러 오라고 할 수도 없지 하고 한숨만 쉬셨어요. 저는 앞으로 심심하실 때마다 제가 말동무도 해드리고 같이 드라마도 보겠다고 맛있는 음식이나 과일이라도 생기면 같이 나누어 먹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세컨하우스에 갈 때마다 할머니 댁에 꼭 먼저 들러 인사를 드렸어요. 어느 날 주무실 시간인데 불이 켜져 있길래 대문을 두드렸더니 주무시는 건지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살짝 보니 현관문은 안 잠그신 것 같아 집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누워서 잠드신 것 같은데 어딘가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했더니 아까 화장실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겨우 일어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많으신데 혹시 크게 다치신 건 아닐까 걱정돼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응급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이 꽤 떨어져 있어서 40분 넘게를 달린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다행히 가볍게 삔 정도라 찜질만 해주고 며칠 조심하고 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자식보다 낫다고 하시며 정말 너무 고맙다고 내가 뭐라도 꼭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댔다고 앞으로 조심하시고 쿡 쉬기나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낚시는 물 건너가 저는 TV나 보며 보고 쉬고 있는데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고마워서 집에 갈비찜을 해뒀는데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겨우 하루 지났는데 좀 쉬시지. 왜 자꾸 돌아다니시냐고 했더니 자고 일어나니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그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혼자 밥 먹다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남자와 함께하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집에 있던 술도 한잔하며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도 금방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고도 없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오길래 이거 금방 안 그치겠는데요. 했더니 할머니는 아이고 늦었는데 얼른 집에 가서 자야 다시 올라갈 텐데 라고 하면서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나는 상관없으니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도 나는 괜찮아 하셨습니다. 제 집에 가야 했지만 취기도 올라 솔직히 어지럽고 걷기 힘들어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쉬셔야 하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오늘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하고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나도 피곤하니 눈 좀 붙여야겠다 하셨습니다. 누워서 조용히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함께 했어요. 할머니는 건강한 저를 잘 받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내려갔을 때 할머니께서는 쓸쓸했는데 함께 자니 너무 좋더라. 밤에 무섭지도 않고 하며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집에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세컨하우스에 같이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생각이 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두려웠습니다. 와봐야 할 일도 없을 텐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왜? 그 집에 뭐라도 있어? 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괜히 더 뜸들였다간 혹시 이상한 모습이 티 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아내와 세컨하우스에 함께 갔습니다. 설명하기도 어색하고 뜬금없이 할머니께 와이프를 인사시키기도 뭐해서 그날은 그냥 할머니 집에 들르지 않고 그냥 제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지나가다 집 앞에 세워진 차를 보고 제 집에 먼저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같이 놀러 온 것도 모르고요. 조금 놀랐지만 저는 침착히 할머니를 소개하고 할머니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몰래 이따 밤에 와이프가 잠들면 집에 놀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잠들고 나서 전 할머니 집에서 또 좋은 시간을 보냈죠. 다행히 아내는 깊게 잠드는 편이라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매 주말은 물론 시간 날 때마다 낚시가 아닌 할머니를 보러 시골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일이 생겨서 기분도 좋고 삶에 활력이 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또 재미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며 힘차게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여러분께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용기 내어 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작년 7월 말이었어요. 5개월 동안 용돈 좀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일했던 호프집 알바를 드디어 그만뒀죠. 목표했던 돈도 모았겠다. 군대 가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신나게 놀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사실 알바 시작할 때부터 딱 정해놓은 목표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표 금액을 채우자마자 바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만뒀어요. 마음씨 좋은 사장님은 그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일해줬다며 10만 원이나 웃돈을 얹어주셨죠. 역시 사람은 성실해야 해요. 그렇게 저는 백수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것들을 마음껏 분출하기 시작했죠. 먹고 싶은 건 무조건 다 먹고 사고 싶은 옷도 망설임 없이 샀어요.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양주도 까고 한마디로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일주일도 안 돼서 300만 원이 넘던 제 통장 잔고는 반토막이 나버렸고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 어느새 노는 것도 시들해지더라고요. 결국 8월이 되면서부터는 집돌이 신세를 면치 못했죠.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모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승환이는 여름방학 동안 3주짜리 영어 캠프를 떠났고 이모부는 7월 휴가 이후 계속되는 잦은 출장 때문에 집에 거의 안 계셨거든요. 덕분에 저와 이모, 그리고 희연이 이렇게 셋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모와 저는 더 이상 서로에게 어색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서로 등록도 시켜주고 스스럼 없이 속옷 차림으로 화장실에 드나들 정도로 편한 사이가 되었죠. 이모, 진짜 예쁘다. 이 녀석이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런 말도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거하게 한 잔 걸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보통 술 마시면 새벽까지 마시는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하나같이 일찍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녀석은 집에 제사가 있다고 하고 다른 녀석은 여자 친구랑 사백일이라고 하고 또 다른 녀석은 과음으로 위경련이 났다고 핑계도 가지가지였죠. 덕분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일찍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시간은 밤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죠. 집에 도착해보니 역시나 이모부는 출장 중이셨고 이모와 희연이만 집에 있었어요. 희연이는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이마에 뽀뽀 쪽 해주고 제 방으로 향했죠. 이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민수, 너 웬일이야? 이 시간에 들어오고 제가 평소와 다르게 일찍 들어오니까 이모도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친구 녀석들이 오늘따라 다들 일찍 들어간다고 해서요. 저도 아쉬워 죽겠어요. 저는 친구들 흉을 좀 보면서 이모에게 하소연을 했죠. 그러자 이모가 갑자기 웃으면서 그럼 나랑 맥주 한잔 할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야 당연히 좋다고 했죠. 후다닥 샤워를 마치고 나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이키니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이모도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더니 덩달아 기분 좋게 맥주를 마셨죠. 그렇게 맥주캔 4개를 순식간에 비워냈지만 저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소주 2~3병은 거뜬히 마시는 저인데 맥주 2캔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거죠. 이모, 맥주 더 없어요? 그만 마셔. 딱 기분 좋게 마셨잖아. 이모는 제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모,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저는 냉장고를 뒤져 매실주를 꺼내왔고 이모는 마지못해 치킨을 시켰어요. 그렇게 저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치킨을 뜯으며 매실주와 백세주를 마셨고 결국 냉장고에 있던 술을 다 마셔버렸죠. 평소 술을 잘 못 드시는 이모는 백세주를 다 마시고 나니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혀가 살짝 꼬이는 게 딱 봐도 취하신 게 티가 났어요. 게다가 어깨끈이 살짝 내려간 원피스 사이로 드러난 이모의 매끈함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흥분감에 사로잡혔죠. 이상하게 그날따라 평소보다 더 강한 충동이 밀려왔어요.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말이죠. 빨개진 얼굴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이모의 모습은 정말 미칠 지경으로 아름다웠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술이 조금이라도 취하면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역시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이모는 저를 보고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뭐해? 얼른 와서 마저 먹어 치우고 자야지. 아, 그 미소. 정말 제 생애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어요. 지금도 이모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모습이죠.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려는데 앞불싸. 그 순간 발이 꼬이는 바람에 옆에 있던 음료수 병을 쳐버렸고 음료수가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조심 좀 하지. 이모, 죄송해요. 제가 닦을게요. 됐어. 괜찮아. 내가 할게. 이모는 괜찮다며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모가 엎드리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모의 라인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만 정신줄을 놓고 말았죠.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채 뒤에서 이모를 끌어안고 말았어요.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이모는 깜짝 놀라 중심을 잃고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죠. 이 녀석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술 취했어? 넘어지면서 음료수까지 뒤집어 쓴 이모는 저를 잔뜩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마 술에 취해 제가 정신 나간 놈처럼 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설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걸까요? 지금까지도 그때 이모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그때 저희 둘 다 끈적끈적한 음료수 범벅이 된 건 확실했죠. 이모, 죄송해요. 제가.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렸어요. 됐으니까 일단 샤워나 하자.
이모는 한숨을 쉬며 젖은 옷을 벗어던졌어요. 저도 허둥지둥 셔츠와 반바지를 벗어던지고 이모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죠. 그동안 서로 등목도 해주고 했던 터라 솔직히 어색하거나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샤워를 하려고 하니 그동안 한 번도 같이 샤워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이모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잠시 멈칫하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대로 그냥 다 제가 속으로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그냥 입고 샤워하자. 네, 저는 이모의 말에 순순히 따랐죠. 그렇게 저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몸에 비누칠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자, 등 밀어줄게요. 우리는 서로의 몸에 묻은 음료수를 씻어냈고 저는 이모에 대한 마음도 씻어내려 노력했지만 그것은 노력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모는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모든 게 끝나고 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욕조에 쓰러지듯 기대 앉았어요. 옆에서 뜨거운 숨을 몰아쉬는 이모의 모습은 제가 알던 예전의 이모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영화 속 여배우처럼 아름답고 관능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민수야. 이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이모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움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이모를 향한 제 마음이 단순한 조카의 감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모.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이제 어떡하지? 이모의 질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때 저는 곧 군대에 가야 한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눈앞의 쾌락에만 집중하고 싶었던 거죠. 그날 이후 이모와 저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지만 그 눈빛에는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마치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이날의 실수 아닌 실수는 우리 이모의 마음속 무엇인가를 깨워버렸어요. 그동안 아내로, 엄마로 살아왔던 나날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여자로서의 즐거움을 느끼셨나 봐요. 그날 이후로 이모는 제 예상보다 훨씬 용감하고 적극적인 여성이었어요. 이모는 제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민수야, 이모 할 말 있어. 이모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확고했어요. 이모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며 말했죠.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모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에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사랑하기로 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죠. 그리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제 입대 날이 다가왔어요. 입대하고 이모의 면회는 한 달에 2번에서 3번은 꼭 오셨어요. 가족 면회는 외박이 가능하죠. 외박하면 우리는 또다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군 생활 중 주말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누가 우리 이모 좀 말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6살 아들과 3살 딸이 있는 평범한 유부남인데 최근에 처제와 관련된 고민이 생겼습니다. 처제는 저희 와이프보다 1년 먼저, 그러니까 저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처제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인데 아무래도 아랫동서가 저보다 나이도 많고 또 평소에도 그렇게 부침성이 좋지 않은 저와 동서는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아무튼 처제도 아들을 하나 낳았고 최근에는 둘째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둘째가 잘 안 생기다 보니 맨날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싸워서 남편이랑 좀 불화가 생긴 모양입니다. 5월에 처제가 둘째를 가졌다고 해서 저랑 와이프랑 우르르 가서 빕스도 데려가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3주 정도 있다가 착상이 잘 안 되어서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그래서 와이프가 애들 어린이집에 찾으러 가기로 하고 저는 먼저 병원에 갔는데 장모님께서 미리 와 계시고 처제랑 둘만 있더라고요. 장모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제가 처제에게 고생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에게 와락 안기면서 엉엉 울더군요. 뭐 그때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니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줬죠. 그때 동서가 자리에 없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장모님께서 인상을 팍 쓰시면서 물어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와이프한테 들어보니 유산한 것도 처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는 둥. 뭐 엄청 스트레스를 준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처제는 유산을 하고 나서부터 무척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왔습니다. 주말만 되면 조카랑 처제 둘이서 저희 집에 와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또 와이프가 없을 때도 와서 놀다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별 생각을 안 했죠.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처제는 저를 볼 때마다 언니는 좋겠다. 형부는 참 좋으신 것 같아. 나도 형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의례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뭐를 가져다 주거나 조금만 도와줘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7월 여름 휴가였습니다. 와이프랑 속초를 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처제가 어떻게 알고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식구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면서요. 저는 사실 결혼하고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지만 뭐 처제니깐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랑 동선의 차 2대로 속초를 갔는데 거기를 가서도 동서랑 처제랑 또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더군요. 형부 좀 봐. 형부는 저러는데 당신은 대체 왜 그래? 이런 말을 자꾸 하니 동서도 열이 받았는지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옆에 있던 조카는 엉엉 울고 아주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좀 화해하자고 저녁에 고기를 구우며 술 한잔을 하는데 와이프는 애들을 재운다고 들어가고 처제도 조카를 재운다고 들어가서 동서랑 저랑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 손 아래 사람이긴 하나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으니 그냥 형 동생하고 그럽니다. 동서는 계속 처제 욕을 하면서 처제가 맨날 형님 칭찬한다고 하더니 속초 시내로 한 잔을 더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술도 먹었고 운전도 하기 귀찮고 해서 내일 가자고 했더니 동서가 버럭 성질을 내면서 이거 뭐 내 생각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는 혼자 가버리는 겁니다. 저도 짜증이 많이 났죠. 괜히 데리고 와서 기분만 망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숯불이랑 술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마침 처제가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어디 갔냐고 묻길래 혼자 시내로 술 마시러 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지 뭐. 형부 저희 같이 치워요. 이러면서 쪼르르 제 옆으로 오더군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하던 중에 맥주 6캔 묶음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처제가 남기기 아깝다고 같이 3캔씩만 더 먹자고 하길래 벤치에 앉아서 처제랑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본인의 유산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형부가 안아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자기 남편은 요새 날 안아주지도 않네 어쩌네 하면서 사람 품이 너무 그립다, 외롭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뭐 모르는 여자이거나 썸을 타는 여자 같았으면 분위기상 안아줬겠지만 와이프의 여동생인 처제라 어찌 그럴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그냥 등이나 툭툭 쳐주고 들어가려고 팔을 빼니까 그 틈에 와락 저한테 안기는 겁니다. 갑자기 울먹울먹거리면서 형부 나 너무 힘들어. 왜 난 형부 같은 사람을 못 만난 걸까? 언니가 너무 부러워. 저는 너무 놀라서 처제를 확 밀치고 미안하다 말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같이 바다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동서는 새벽에 늦게 들어온 건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숙소에서 쉰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랑 처제, 조카 이렇게만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애가 셋이다 보니 모래놀이 도구랑 공 같은 걸 주니 잘 놀더라고요. 암튼 와이프는 내시가드를 입었고 처제는 비키니를 입었습니다. 비키니를 입은 모습을 보니 갑자기 어제 일이 생각이 나서 최대한 처제와 거리를 뒀는데
처제가 와이프가 안 볼 때마다 슬쩍슬쩍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부, 몸 관리 잘했네, 진짜. 이러다가는 가정 파탄이 날 수도 있겠다는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바로 수영을 하러 물에 들어갔습니다. 와이프는 애들을 본다고 파라솔 아래에 있는데 마침 처제도 수영을 한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형부, 왜 자꾸 저 피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족끼리 놀러온 여행이니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휴가는 다행히도 아무 일이 없는 듯 끝난 듯 하였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뒤 그날 밤에 카톡으로 처제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형부, 휴가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카톡으로는 얘기할 수 없으니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봐 처제랑 저희 동네 중간에서 만나 카페를 갔는데 그날따라 엄청 이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파인 나시에 짧은 치마까지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진짜 좋아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팔짱을 끼는데 누가 보면 영락없는 데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제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처제가 깔깔 웃으면서 하는 말이 형부, 아니, 그냥 난 형부가 사람이 좋아서 좋게 대하는 건데, 그게 뭐가 이상해요? 혹시 형부 무슨 이상한 생각해요? 그냥 얘가 친하게 지내려고 이러는 건데 내가 오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가자고 했더니 처제가 그냥은 헤어지기 아쉽다며 맛있는 걸 사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뭐 먹고 싶냐 물으며 사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삼겹살에 소주를 먹어본 지 오래되었다고 그걸 먹자고 하네요. 그래서 근처 삼겹살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는데 한 병 반쯤 마시니 처제가 갑자기 아까 본인이 한 말을 다 믿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물으니 본인이 마냥 형부가 사람이 좋아서만 그렇게 대하는 거 같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남편과 그동안에 힘들었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임을 느꼈고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처제가 갑자기 질질 울고 앵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술을 더 먹이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팔을 잡아 끈이 다시 와락 안겼습니다. 나 형부 진짜 좋단 말이야. 이러면서 주사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처제를 들쳐업고 나와 택시를 태워 처제 집 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처제가 동서에게 날 만난다고 얘기는 하고 나온 건가? 데려다 줬는데 술이 떡돼 있다고 의심은 하지 않을까? 정말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제가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세워달라고 하더니 차를 멈추더군요. 그러더니 머리가 아프고 속이 너무 안 좋다며 잠깐 바람을 쐬고 싶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택시에서 내려 같이 걸어가는 중에도 처제는 술이 다 깼으니 맥주 한 잔만 더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울먹거리면서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 본인 얘기를 할 사람도 없다고 정말 딱 30분만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생긋 웃으며 제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처제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난 너 언니 남편이야.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처제가 이러면 우리 모두 다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 처제가 말하길. 형부, 지금 내가 그런 거 몰라서 이러는 거 같아?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의지할 사람이 형부밖에 없어서 그래. 언니 몰래 그냥 나 가끔 만나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저에게 또 안겨서 펑펑 울더군요. 아무튼 술도 많이 마셨고 도저히 여기서 뭐라고 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로 연락을 안 했는데 매일매일 카톡이 오더군요. 형부 뭐해? 언제 끝나? 같이 밥 먹자. 놀러와. 이런 카톡에 제가 답장을 아예 하지 않으니 어제 드디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언제 퇴근하냐 물어서 그냥 모른 척을 했는데 지금 회사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면서 끝나면 연락을 달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깜짝 놀라 내려가 보니 진짜 1층에 와서 기다리고 있길래 카톡으로 알았으니 옆에 카페에 가 있으라고 하고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진짜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무슨 여대생인 처제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애까지 있는 상황이라 와이프에게 얘기를 꺼냈다가는 괜히 오해를 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퇴근을 하고 얼른 카페에 들려 데리고 나와 회사 반대쪽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처제 대체 왜 그래? 진짜 너나 나나 가정이 있는데 계속 이러면 우리 진짜 끝나. 이런 식으로 다그치니 처제가 말하길. 형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우리 서로 몰래 만나면 아무도 피해 없다고.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제는 대놓고 저랑 바람을 피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남편한테 언니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형부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자고 하면서 집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와이프가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같이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쉬는데 처제가 언니 나 씻을게 이러고는 자꾸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하루이네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되어 가네요. 제가 어쩌다 보니 남편 동생이랑 십살림을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네요. 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님 추천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아직까지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나 복지 부분이 모두 만족스러워서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평소 저를 예뻐해 주시던 대리님이 제가 너무 일에만 빠져서 연애도 안 하고 있다 보니 남자친구를 만나보라며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대리님이 한창 예쁠 때 연애도 하고 그래야지 일만 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보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도 막상 나가려고 하니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이라 긴장이 됐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니 상대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첫인상은 외모도 훈훈하고 옷 입는 스타일도 깔끔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수줍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사람이 참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재미있게 잘 이끌어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스 있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 이후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번 더 만나 밥도 먹고 술도 한잔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진지하게 만남을 갖고 1년 정도 만났고 서로 결혼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각자 집에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내고 상견례 날짜도 조정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부모님은 모임에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신다고 하셨고 저랑 3살 차이 나는 동생은 친구를 불러다가 집에서 치맥을 하겠다고 했어요.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한 다음에는 독립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부모님이 어차피 결혼하면 다들 나가서 살 텐데 뭐하러 벌써부터 나가냐며 월세 낼 돈 모아서 결혼 자금이나 하라고 하셔서 저희는 아직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종종 봤던 동생 친구여서 제가 치맥을 쏠 테니까 주문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이랑 동생 친구는 먼저 치맥을 먹고 있었고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누나 왔어? 민준이 와 있었구나. 오랜만이네. 그러게. 종종 놀러와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도 먹고 그랬는데 누나가 바쁜지 통 마주치지 못했네. 야, 우리 누나 연애하느라 바빠. 이제 결혼하시게 된대. 진짜? 누나 결혼해? 응.
그렇게 됐네. 좋은 사람 만나서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슬슬 해야지. 그렇구나. 축하해. 우리 형도 결혼한다고 상견례 날짜 잡던데. 진짜? 우리도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해. 우리 형도 그때 시간 빼놓으라고 했는데. 신기하네. 민준아, 너네 형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김현준. 설마, 우리 형은 아니겠지? 어머, 너네 형이 현준 씨였어요? 여태 올랐네. 대박. 너네 형이랑 우리 누나랑 결혼하는 거야? 나 형이랑 나이 차이 나서 안 친하잖아. 형 대학 가서부터 따로 지냈고. 와, 여자친구 있는지도 몰라서 결혼한다고 상견례 날 잡았다 했을 때도 놀라긴 했는데, 누나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완전 쇼킹이네. 어떻게 또 인연이 이렇게 되냐? 신기하다. 이제 도련님한테 잘 보여야겠네. 와, 너랑 나랑 사돈 되는 거야? 웃긴다. 진짜 어떻게 그러냐? 그러게. 우리 형이랑 누나랑. 누나가 아깝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동생이 남자친구 동생이라고 하니 되게 신기했습니다. 치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상견례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사업을 하겠다며 퇴사를 했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바빠 매번 새벽에 들어오고 쉬는 날 없이 나갔습니다. 나름 신혼인데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니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더 잘해보겠다고 그러는 건데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할 망정투정을 부려선 안 될 것 같았어요. 매번 혼자 저녁을 먹는 게 안쓰러웠는지 가까이 있는 시댁에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해서 자주 시댁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휴, 현준이가 바빠서 어떡하니. 한참 신혼인데 갑자기 무언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그래도 요즘 추진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바쁜 건데 이해해야죠. 고맙다, 세아가. 네가 내조를 잘하니까 현준이도 사업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저녁은 자주 와서 먹고 가네. 감사해요. 어머니, 바쁜 남편 덕에 외롭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도련님이 반찬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모임에서 여행을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또 혼자 밥 먹을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반찬을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힘드실 텐데요. 우리 엄마가 형수를 엄청 걱정하잖아. 한참 신혼인데 형 바빠서 맨날 혼자 둔다고. 이러다 손주도 못 보는 거 아니냐고 엄청 걱정하던데. 그러게, 현준 씨가 너무 바빠. 요즘 얼굴도 제대로 못 봐. 들어오면 눈만 붙였다가 나간다. 우리 형수 많이 외롭겠다. 내가 오늘 밥 친구, 술 친구 해줘야겠다. 술 사올게. 잠깐 있어. 와, 나 술 안 마신 지도 오래됐네. 저녁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 저를 신경 써주는 남편 동생이랑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된 게 화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 보면서 술을 마셨는데 민준이는 원래 술을 잘 마셨고 저는 평소에 적당히 먹는 편이었는데 오랜만에 마시는 거라 그런지 술이 빨리 오르더라고요. 제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니 괜히 울컥하면서 고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형도 참, 나 같으면 평소 같은 와이프가 집에 있으면 일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맨날 빨리 집으로 들어올 텐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냐. 이해는 하는데 점점 힘들고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 조금 더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넓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나 봐. 오늘 민준이 너랑 술 마시면서 있으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좋다. 언제든지 불러. 내가 형 대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술도 같이 마셔줄게. 말이라도 고맙네. 그래도 네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부만의 그런 게 있네요. 어떤 거? 이런 거. 민준이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민준이를 밀어냈어요. 뭐 하는 거야? 형수, 외롭잖아. 내가 채워줄게. 나 같으면 형수 이렇게 외롭게 안 놔둬나. 전부터 누나 좋아했어. 근데 우리 형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미치겠더라. 그러면서 다시 제게 입을 맞춰왔습니다. 저도 이러면 안 되지만 오랫동안 외롭기도 했고 술도 마셨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키스 실력에 이성을 잃고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나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남편 동생, 그리고 내 동생의 친구인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나도 술에 너무 취했나 보다. 우리 오늘 일은 서로 없었던 걸로 하자. 난 싫은데 형한테 말할까? 현우한테 말할까? 그럼 난리 날 텐데 괜찮겠어? 왜 그래? 이러지 말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차피 나 내년쯤 캐나다 갈 거야. 언제 한국에 다시 들어올지 몰라. 그때까지 누나 내 여자로 생각할 거야. 가족들 모르게 할게. 알겠지? 내 말대로 안 하면 나는 그냥 다 얘기하고 캐나다로 가면 그만이야. 그 이후로 남편 동생은 저를 애인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이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저를 많이 아껴주고 생각해 주더라고요. 사랑받는 느낌을 줬어요. 남편보다 더 저를 잘해 주었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있을 때도 안 보이는 곳에서 짓궂은 장난을 할 때면 깜짝 놀랄 때가 많지만 이제는 저도 우리 관계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캐나다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아쉬워하는 저를 보며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바쁠 때면 항상 집에 와서 같이 지내고는 했는데 이제 이런 관계를 유지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결혼을 하고 무슨 이유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는 저를 점점 더 못마땅해 했고, 남편도 왜 애가 안 생기냐고 닥달하는 시댁에 지쳐 뭐만 하면 짜증을 내고 저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게 보였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외로운 마음에 취미로 다녔던 모임에서 저에게 정말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 마음이 흔들려 잠깐 바람을 피웠습니다. 너무 외로웠던 저에게 정말 잠깐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바람핀 사실을 들켰고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와 바람난 남자도 남편이 시켜서 저를 만난 남자였더라고요. 애가 안 생기니 이혼하라고 난리인 시부모와 남편이 짜고 계획한 일이었어요.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니 뭐니 혼자 착각에 빠져 살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니 마땅히 일을 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월세방 보증금 간신히 구해 나와 살고 있는데 집에서 살림만 해왔던 터라 멀쩡한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고 가끔 식당 알바며 마트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트 알바하며 알게 된 미연 엄마가 있는데 알바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한 집이 조금 까탈스럽긴 한데 그래도 돈은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해볼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저야 당장 돈이 급하니까 돈 많이 준다는데 못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희 씨, 근데 진짜 좀 고집이 세고 까탈스러운 양반이라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급여는 잘 쳐주니까 좀 참고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명심해. 나도 웬만하면 다 맞춰 하는데 이 영감은 도저히 못 감당하겠더라. 고마워, 미연 엄마. 사람 돈 받아먹기가 어디 쉽나? 잘해볼게. 그래, 내가 주소 핸드폰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내일 늦지 말고 가봐. 늦으면 난리 난다. 그렇게 미연 엄마의 추천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미연 엄마 말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 날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요? 누구요? 오늘부터 영감님 도와드리러 온 김순이여요. 잘 부탁드려요. 옆에 있던 베개를 던지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누구 맘대로 새로 사람을 보내? 말도 없이. 필요 없으니까 나가! 미연 엄마 말대로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니 저는 꾹 참고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제가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며칠 지켜보시고 그때도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셔요. 영감님은 고개를 그냥 획 돌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간단히 정리하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음식 하나는 정말 잘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영감님도 마음에 드시는지 별말 없이 수저를 들더라고요. 어때요? 입에 맞으셔요? 먹을만 하네. 제가 요리 하나는 잘하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해드릴게요. 대꾸도 안 하고 밥만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뭔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툴툴대고 밀어내는 말들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보고자 더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많이 외롭기도 했고 여기 오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뭐라고 툴툴대든 말든 제가 싫은 내색 한번 안 하고 다가가니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상을 준비하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어요. 짠! 우리 오늘 소주가 빠지면 안 되는 메뉴인데 한잔 할까요? 술은 무슨? 에이, 같이 술 마실 친구도 없으시면서 저도 그래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자자, 한잔 받으시고. 저는 술을 얼른 따라주며 짠 했습니다. 영감님도 술 한잔 먹더니 좋은지 술병을 가져다 따라 마시더라고요. 둘이 연신 짠을 하며 술을 마시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고 하니 속에 있던 얘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니, 영감님은 나이도 아직 정정한데 왜 이렇게 집구석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냥 사람이 싫어.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도 정말 뭔가 상처가 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참 싫더라고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부인은 어디 가셨어요? 이혼했어.
나랑 살면 불행할 것 같다나 뭐라나. 왜요? 영감님, 혹시 술 먹고 그러면 폭력적이고 그랬나? 폭력은 무슨? 애를 갖고 싶은데 나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라나 뭐라나. 자기는 애가 꼭 갖고 싶다고 이혼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내가 뭐 별 수 있나. 영감님 말을 듣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니 영감님이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아휴 참, 나도 주책이야. 저도 애 못 낳는다고 이혼했거든요. 누구 때문인지 모를 일인데 나 때문이라고 확신을 했는지. 술 때문인지 우리는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 그랬는지 마음속에 담겨있던 상처들을 서로 꺼내 얘기를 하며 같이 위로를 받고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부부처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영감님도 점점 제게 마음을 표현해 왔고 함께 살자는 영감님 말에 저도 월세방을 정리하고 나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살림을 합치고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정말 기적같이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노산이기도 하고 경제 능력이 걱정이 되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제게 영감님이 통장을 건네더라고요. 통장을 보니 믿기 힘든 금액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일도 안 하는데 어찌 큰 돈을 주며 사람을 부르나 싶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영감님은 아이 아빠가 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운명처럼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저희처럼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일에 찌들어 있다가 불금부터 시작해서 신나게 놀고 또다시 평일에는 일개미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항상 만나서 노는 친구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불금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술을 마시고 클럽도 가고 나이트도 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헌팅도 하고 2차를 가기도 하고 3차는 각자 알아서 짝을 지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카톡방에는 불이 나요. 서로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은 매일같이 놀다 보니 가끔 지겨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지방으로 원정을 뛰러 갑니다. 지방에 유명 나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럼 날 잡고 거기로 원정을 뛰는 거죠. 저희는 한 유명 나이트에 갔습니다. 12시가 지나니 물갈이가 되더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술 마시고 부킹하면서 노는데 스테이지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는 한 여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굉장히 섹시했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저 여자는 내가 찜했다 얘기하고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웨이터한테 팁을 주면서 저 여자랑 부킹 연결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웨이터는 자기만 믿으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타임 끝나고 앉으면 바로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타임이 끝나고 브루스 음악이 나오는 시간이 되자 다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그녀가 앉자마자 아까 얘기했던 웨이터가 가서 그녀에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그녀가 웨이터 말을 듣고 제가 있는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여자를 향해 맥주잔을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웃더니 웨이터랑 같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는 제 옆으로 왔고 저는 반갑다며 술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건배를 하고 맥주를 한 잔 원샷을 했고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2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갑이네 하면서 말 편하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을 마셨고 저는 그녀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둘이 따로 나가서 술 마실래? 그래, 나가자. 저랑 그녀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따로 나와서 조용한 룸술집으로 갔습니다. 룸술집에 가서 그녀와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격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풀러 자주 나이트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춤추는 걸 좋아한답니다. 어쩐지 춤 사이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에 띄었거든요. 이 여자 춤만 잘 추는 게 아니라 술도 잘 마시더라고요. 둘이서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크게 취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오히려 도발하더라고요. 벌써 취한 거야? 이걸로 벌써 취하면 다음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 난 그냥 집에 가야겠다 하면서 약 올리듯이 얘기하는데 오호 이것 봐라 싶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직 집에 가긴 이르지 나 끄떡없어 하고 허세를 부렸어요. 한 병을 더 마시고 있을 때 그녀는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겼고 소주를 한 잔 입에 털어넣더니 그대로 제 입술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소주를 제 입 안으로 넣어줬어요. 그 소주 맛에 취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제 자리 옮길까? 얘기하고 우리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로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문 앞에서부터 키스를 하며 서로를 탐했습니다. 섹시했던 춤 사이만큼이나 끝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제 핸드폰에 번호를 남겨주었고 다음에 또 오면 연락하라며 나가더라고요. 행복했던 밤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좋았어요. 저도 나가서 친구들과 연락해 만났고 해장국을 먹으면서 다들 어땠는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 놈은 실패해서 모텔 잡고 혼자 잤다고 하더라고요. 등신 같은 놈이라며 비웃어줬습니다. 해장국을 다 먹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일개미가 되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던 중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라고 와 있더라고요. 그녀의 연락에 저는 주말이 얼른 오기를 기다렸고 금요일 저녁에 그녀가 있는 곳으로 또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못 본 새 더 섹시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여자한테 푹 빠진 것 같았어요. 그만큼 이 여자와의 관계에서 너무 잘 맞았거든요. 만나자마자 그녀를 데리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천천히 느끼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만족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할 때마다 둘 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날에는 같이 아침 겸 점심도 먹고 영화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데려다 준다고 하는 것도 거절하고 혼자 갈 수 있다며 저를 먼저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또 연락하겠다고 얘기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와 연인처럼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이번 주말에도 내려가겠다고 하니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다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혹시 볼일 일찍 끝나면 연락 달라고 했어요. 바로 내려가겠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과 서울에서 노는데 이전만큼 재미있지 않더라고요. 그녀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카톡을 했지만 답이 없었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주말 내내 연락이 없던 그녀는 평일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바쁜 일이 있어서 연락을 제대로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은 잘 끝난 거냐고 물었고 그녀는 뭐 대충 이라며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럼 이번 주말에는 볼 수 있으려나 물어봤어요. 그녀는 대답을 망설이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말에도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혹시 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건가 싶었어요. 혼자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를 찾아가 볼까 싶기도 했지만 저는 그녀의 직장도 집 주소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녀가 부르면 말해주는 장소로 가서 만나기만 했으니 그녀에게 말없이 간다고 한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그녀를 보지 못하고 한 주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주말이 지나자 또 그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가 나에 대한 마음이 떨어진 건 아닌가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말에 그녀를 보러 내려갔습니다. 못 본 지 오래돼서 그런지 그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보자마자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다 풀어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뜨거웠어요.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녀도 오랫동안 못 본 저를 달래주듯 평소보다 더 정성을 쏟아주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쳐다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하더라고요. 언뜻 본 핸드폰엔 하트가 붙은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통화를 했고 통화가 끝나고 나와서 가봐야겠다며 황급히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뭔가 찝찝해 무슨 상황이냐고 누구 전화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그냥 친구야. 친구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가봐야 될 것 같아. 얘기하는데 그냥 친구가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야 보내줄 거라면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은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유부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29이 아니라 33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직업상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데 주말에도 안 올 때가 많아서 외로워서 나이트 가서 스트레스 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갑자기 와서 얼른 가봐야 된다며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했고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서 그녀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혼자 멍 때리다가 그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그녀는 가고 나서 연락이 한 번 없었고 평일이 되니 어김없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속여서 미안하다고 외로워서 나이트 가서 스트레스 풀고 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낸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이 너무 좋았어서 계속 만나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몇 번 더 만나니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유부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좋았습니다.
잘 맞았고 33이라고 하지만 29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얼굴도 어려 보이고 예뻤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술 먹으면서 만난 여자한테 좋은 마음이 생긴 건 처음이라 유부녀라고 얘기를 들었어도 유부녀면 뭐 어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저만 괜찮다면 우리 전처럼 만남을 가지는 건 괜찮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은 주말에 몇 번 안 온다고요. 그리고 11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쭉 쉬는 편이라 그때만 계속 같이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녀에게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도 그래, 지금처럼 잠깐씩 만나는 건데 뭐 어때 싶다가도 유부녀인 걸 알고도 계속 만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됩니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 꼭 내려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내려가도 되는 걸까요? 솔직히 크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가고 싶기는 한데 막상 유부녀라는 걸 알게 되니 망설여지기는 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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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일찍 결혼을 해서 나름 젊은 애엄마예요. 최근 아들 과외 선생 때문에 좋았던 날들을 보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매일 밖으로 나돌고 집에 와서도 거의 대화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냥 부부라기보다는 같이 사는 동거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매번 술과 여자 문제로 힘들게 해서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신나서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도 안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하루 3시간 정도 알바를 하고 집에 와서 살림을 해요. 남편한테 생활비는 넉넉히 받기는 하지만 저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하려고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알바비로 아이 주말 과외를 하나 늘리자 싶어서 영어 과외 선생님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과외 중개 사이트를 보고 선생님을 알아보았고 연락을 드려 전화로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과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선생님이 오셨는데 아주 훤칠한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눈이 즐거웠습니다. 아이가 주말에 도서관을 가는데 도서관에서 오기 전에 선생님이 미리 오셨어요.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가 오고 방으로 들어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과일이랑 음료를 준비해서 방에 가져다 줬어요. 잠깐 상담하느라 대화를 나눴지만 참 다정하고 싹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남자랑 대화한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해서 그런지 그냥 젊은 청년을 보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설레더라고요. 남편 놈은 주말에도 나가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얼굴 마주보고 대화한 지도 오래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 민수가 수업을 아주 잘 따라와서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민수랑 기분 좋게 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내일 오기로 하고 갔습니다. 민수야, 오늘 과외해보니까 어땠어? 괜찮았어? 선생님이 재미있게 수업하고 그냥 편한 형처럼 잘 대해주셔서 마음에 들어.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니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아들 마음에도 쏙 드는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정말 잘 구했다 생각했습니다. 혼자 자취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 충당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주위에 많이 소개 부탁한다고 싹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넉살도 좋고 싹싹하니 마음이 갔습니다. 선생님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내일 과외 끝나고 혹시 다른 일정 없으시면 저녁 시간인데 식사 같이 하고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저녁 먹고 다음 과외 하러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기분 좋게 내일 저녁은 뭘 할지 생각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과외를 하고 끝나고 저녁을 먹었어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평소 먹던 대로 준비했는데 많이 먹어요. 와, 완전 진수성찬인데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밥도 얼마나 복스럽게 먹던지 음식한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민수가 선생님 너무 좋다고 첫날부터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선생님 덕에 이번 성적 오르면 뭐 사달라고 할지 벌써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민수가 이해력이 좋아서 잘 따라오더라고요.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민수. 그렇게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민수도 혼자라 쓸쓸하고 그러니까 가끔 식사하러 오세요. 혼자 챙겨 먹으려면 힘드시잖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수야, 다음 주에 보자. 네,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일주일 뒤에나 볼 수 있다니 아쉬웠습니다. 아들은 선생님이랑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잘 보면 선생님이 뭘 사주기로 했다는데 뭔지 몰라서 다시 물어보니 게임 아이템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임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해요. 젊다 보니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서 정말 친한 형처럼 대해주니 아들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에 흥미를 잃지 않아서 좋았어요. 저는 과외를 시작하고는 평소에도 화장을 하고 신경 써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이 과외 선생님 올 때만 꾸민다고 생각할까봐 평소에도 나를 가꾸면서 지냈습니다. 계속 주말 과외를 했고 과외가 끝나면 종종 저녁 식사도 같이 했어요. 어느 날은 저는 용기를 내서 식탁 밑으로 선생님의 다리를 발로 살짝 쓸어 올렸습니다. 선생님, 입맛에 좀 괜찮으세요? 예, 오늘도 역시나 맛있네요. 당황해서 헛기침을 하며 대답을 하는데 귀엽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아들은 친구랑 게임에서 만나기로 해서 얼른 켜야 된다고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고 불이 나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선생님은 조심스레 저를 불렀고 저는 네, 왜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가보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머뭇거리다 선생님은 갔습니다. 다음 날은 약간 파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수업을 하다가 물을 마시러 나왔고 저는 선생님 근처에 머리끈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속안이 다 보이게 숙여 머리끈을 주었어요. 가슴 쪽을 쳐다보고 있는 선생님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헛기침을 하고 선생님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또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도 웬일로 집에 있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남편은 선생님을 처음 보는 자리라 기본적인 선생님 신상에 대해 물어보고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또 식탁 밑으로 발로 선생님 다리를 쓰다듬으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 짜릿했습니다.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남편 물음에 대답을 했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선생님은 돌아갔습니다. 선생님이 가고 나서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옷차림 좀 신경 쓰고 있으라고요. 너무 파인 거 아니냐고 하대요. 언제부터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저는 선생님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행동 많이 불쾌하고 부담스러우셨어요? 아니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2시간 일찍 집으로 와줄 수 있어요? 네, 시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2시간 정도 일찍 갈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슬립 차림으로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줬고 선생님은 또 놀란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선생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이러는 거 싫으세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랑 하고 싶은데. 네? 아니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혈기왕성한 성인 남자가 여자가 들이대는데 싫다고 할 리가 없죠. 저는 나름 몸매 관리도 꾸준히 해서 몸매도 좋거든요. 남편 놈만 다른 젊은 여자들 만나러 나다니느라 저를 방치해두지 저도 나름 꽤 괜찮습니다. 저는 선생님 옷깃을 잡으며 안방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 키스를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침대에 누웠고 우리는 뜨거운 관계를 나눴습니다. 제가 도발을 할 때마다 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뒤를 돌아 키스를 하면서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율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관계를 끝내고 화장실에서 씻으면서도 또 한 번 했어요. 역시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들과 남편 몰래 시간이 날 때마다 집으로 와서 아주 뜨겁게 육체적 사랑을 했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집에서 아무도 몰래 관계를 가지니 흥분되면서도 남편한테 괜히 통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과외비도 조금 더 넉넉하게 주고 그랬어요. 평일에도 시간이 나면 집으로 와서 안방이며 부엌이며 아들 방을 제외하고 여러 곳에서 육체적 사랑을 나눴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다양하게 즐기더라고요. 한참을 선생님과 관계를 지속했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서 저희는 뜸해졌습니다. 비록 엄청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외면받고 있는 저를 안아주는 남자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곳에서 선생님이 잘 되기를 응원하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좀 복잡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그냥 무난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어느 순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에 휘말린 이야기예요. 제 이름은 강준호 가명, 나이는 37이에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결혼한 지 7년 차고요. 그런데요, 아내랑 별거 중이에요. 이런 얘기하긴 좀 민망하지만 사실 결혼 생활이 딱히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아내는 항상 저한테 나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별거를 제안했을 때도 저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서로 시간을 갖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 벼랑간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출근하려고 차를 몰고 나섰는데 빗길에 차가 자꾸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도 유난히 브레이크가 잘 안 먹는 듯한 느낌에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빨리 회사에 도착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큰 도로로 진입하던 순간이었어요.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는데 차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더니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순간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차량 에어백이 터지면서 얼굴을 세게 맞았고 귀에서는 삐 소리가 나고 온 세상이 멈춘 느낌이었어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 앞부분은 완전 찌그러져 있었어요. 다리는 찌릿찌릿하게 아프고 허리도 무슨 쇠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욱신거렸죠. 아, 이게 끝인가? 싶은 순간 밖에서 누군가가 119 불러 라고 소리치는 게 들리더라고요. 창문 밖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는데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저를 들것에 실어 날랐는데 그 과정도 솔직히 잘 기억 안 나요. 응급실로 들어가는 동안 비가 제 얼굴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는데 그게 왜 그렇게 슬프게 느껴지던지 어쨌든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결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다리 2군데, 골절에 허리 충격으로 장기 입원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다행히 보험 처리가 잘 돼서 개인실에 배정받았는데요. 솔직히 사고가 너무 커서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병실에 누워있는데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간호사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부. 순간 그 익숙한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라서 고개를 확 들었죠. 눈앞에 서 있는 사람,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처제 이서영 가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싶더라고요. 머리도 띵하고 당황스럽고 약간은 민망하기도 하고요. 평소 밝고 화려했던 서연이 모습 그대로였는데 하필 이 상황에서 마주치니까 정말 머리가 복잡했어요. 서연이는 첫눈에 저를 알아본 듯 했어요. 진짜 형부 맞네요. 라면서 씩 웃는데 전 그냥 어리둥절해서 서연아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의 정적과 어색함이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별거 중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걸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요. 병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상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아내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내는 차분하고 단아한데 서연이는 그야말로 날랄리 스타일이었죠. 뭐랄까 늘 화려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달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연이는 정말 미인이었어요. 그녀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어디를 가든 주목받을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모가 단순히 예쁘다를 넘어서 묘한 긴장감을 주더라고요. 그 화려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끌렸어요. 처음엔 그냥 오랜만에 본 반가움의 형부. 잘 지냈어요? 하면서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는데 그 웃음이 묘하게 사람 마음을 찌르는 거 있죠. 분명 환자로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녀가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서연이가 곁에 있을 땐 병원 특유의 삭막함도 덜 느껴졌달까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간호였어요. 링거 꽂아주고 찜질팩 깔아주고 침대 옆 물건을 대신 집어다 주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자연스러운데도 저한테는 조금씩 더 각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서연이가 링거를 꽂으면서 제 팔을 잡을 때 손길이 유난히 부드럽다든가 찜질팩을 받고 주며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그 눈빛이 왜 그렇게 머릿속에 오래 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서연이가 링거 바늘을 교체하러 들어왔어요. 유니폼 소매를 걷어붙이며 형부, 손 좀 가만히요 하는데 그때 소매 틈으로 보이는 그녀의 팔목이 괜히 신경 쓰이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도 그 얇고 매끈한 팔목이 눈앞에 오래 남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서연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간호사로서 일을 하는 건데도 제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녀가 링거를 갈아주거나 침대를 정리하면서 스치는 손길, 물 한 잔을 건네며 살짝 미소 짓는 순간 이런 것들이 자꾸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스스로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한 게 더 큰 문제였겠죠. 그리고 서연이는 그걸 모르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지 점점 더 적극적이었어요. 형부, 이건 좀 불편하시죠?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침대 높이를 조정해 준다거나 힘들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하고 싱긋 웃으며 나가곤 했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계속 쌓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서연이가 병실에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엔 괜히 쓸쓸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긴장이 되고요. 솔직히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몸도 엉망인데 왜 제 마음은 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을까? 그런데도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형부, 이제 링거 갈 시간이에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한 게 말이죠. 처음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호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서연이가 병실에 들어오면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익숙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소변이 마려웠는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몸이라 어쩔 수 없이 호출 버튼을 눌렀죠. 서연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익숙한 듯 물었어요. 형부, 소변 보실 거죠?
이제는 이 질문도 별로 놀랍지 않더라고요. 그냥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는 자연스럽게 용기를 준비하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여전히 민망했지만 이젠 그 감정도 좀 덜해졌달까요? 편하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머쓱했어요.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한 게 머리로는 간호사의 역할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손끝이 스치거나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마다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무섭더라고요. 처음엔 부끄럽고 어색했던 상황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장난을 칠 정도가 된 거죠. 그날도 서연이가 일을 도와주고 정리하는데 갑자기 농담 하나가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서연이 남편은 좋겠다. 서연이가 집에서도 이렇게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그냥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이는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받아치더라고요. 아잉 집에선 안 해요. 형부만 특별 대우죠. 그 순간 분위기가 살짝 이상하게 흘렀어요. 서연이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그 말 속에 뭔가 의미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분위기를 깨뜨리지 못하고 멍하니 서연이를 바라봤죠. 그러고 일이 끝나고 나서 서연이가 갑자기 저를 보며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형부, 하고 싶은 게 진짜 그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서연이는 그냥 웃으면서 다가왔고 입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연이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미 언니와 결혼이 결정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속으로만 감정을 눌러왔대요. 그러다 제가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매일 제 병실을 들락거리면서 그녀도 감정을 더는 감출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서연이가 조금 진지한 얼굴로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형부, 병원에 있는 동안은 제가 특별히 간호해 줄게요. 형부만을 위한 간호사가 되어 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랄까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냥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달랐거든요. 농담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죠. 그녀는 자꾸만 제 곁에 있으려 했어요. 일부러 병실을 자주 찾아오고 제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챙겨주고 별거 아닌 일에도 제 손을 스치듯 잡거나 가깝게 다가오곤 했어요. 이건 입원 중의 비밀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 말에 기대서 이건 그냥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해요. 점점 그녀에게 끌리는 제 자신이 싫으면서도 그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좀 나아지고 나니까 서연이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입으로는 도와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호출 버튼을 누르면 제일 먼저 와서 도와줬어요. 형부,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둘은 화장실을 같이 들어갔죠. 호출은 우리의 비밀 신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항상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면서 조용히 속삭이더라고요. 힘들죠? 그래도 제가 있어서 다행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사이엔 이제 더 이상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솔직히 말하면 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일하고 집에 가고 주말이면 좀 쉬고 그런 무난한 삶을 살았죠. 결혼도 성실하게 했고 아내랑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난 아내를 그냥 가족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한 존재, 늘 곁에 있는 사람. 그런데 서연이랑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아내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뭔가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빠질수록 원래 있던 것들이 더 선명해지는 거. 서연이가 다가올수록 난 아내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내가 갑자기 별거를 얘기했던 그 순간도 난 그저 무덤덤했구나. 혹시 아내도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던 걸까? 그때는 그냥 서로 거리 좀 두는 게 낫겠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내도 외로웠던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내도 다른 감정을 갈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닐까. 근데 웃긴 건 그걸 깨닫게 되면서도 서연이에 대한 감정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서연이가 다가올수록 아내와의 관계가 떠오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는 내 안에서 내가 묻어두고 살았던 감정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확실해졌어요. 서연이가 나를 흔들수록 아내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어.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혹시 아내도 누군가를 보며 나처럼 흔들린 적이 있었을까? 혹은 이미 그럴 사람이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결국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서연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챙기면서도 이전처럼 장난스럽거나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형부, 이제 건강 조심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남았지만 결국 삼켜버린 듯한 느낌이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도 한때 나에게 저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던가? 나는 정말 아내를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모든 게 끝났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